안녕하세요. 올레비엔입니다. 저는 오늘 또 이 프렌드 안에서 여행 이야기를 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 이 프렌드 안에 카트라이더 맵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제가 봄 느낌이 물씬 나는 이곳을 좀 잠깐 소개해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트라이더 캐릭터가 보이고요. 어, 라이딩 코스 때문에 이렇게 화살표나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는 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럽풍의 느낌이 나게 튤립이랑 아기자기한 건물들이 많이 있는 그런 곳이 바로 카트라이더 맵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제가 여행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우리가 몰랐던 일본, 우리가 서로 닮았기 때문에 다른 점이 잘 보이는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2시에 여행 이야기를 하는 올레비엔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행 이야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일본에 여행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긴카쿠지 다큐멘터리 때문이었습니다. 금각사와 은각사라고 불리는 일본의 아름다운 정원인데요. 이 모습을 보고, 일본에도 이렇게 정말 아름다운 건물과 문화가 있구나. 그래서 여기를 꼭 한번 가보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일본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일본 애니라든지 드라마나 영화들을 보면서 기찻길 건널목에 자전거를 이렇게 세우고서 교복을 입고 있는 여학생, 약간 너의 이름을 이라는 애니메이션 같은 그런 풍경으로 저는 일본을 인식하게 됐고, 저는 점점 자라서 이런 덕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현지에 직접 가서 포켓몬 고를 하고, 그리고 건담도 만나고, 그리고 철인 28호도 만나니까 너무 꿈을 이룬 것 같고, 꿈속의 세계로 간 것 같아서 행복한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습니다. 제가 로버트 이야기를 가져온 김에 어, 재밌는 로버트 이야기를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귀여운 로봇은 바로 일본의 백화점 같은 데 가면 쉽게 보실 수 있는 상업용 로봇입니다. 기본적으로 키오스크의 기능을 하고 있는 건데요. 안내 로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타벅스가 어디 있는지 알려줘. 이렇게 음성으로 질문을 하면 2층으로 가셔서 뭐 두 번째 부스에 스타벅스가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명랑하게 대답해주는 로봇입니다. 그런데 게임을 하자고 하기도 하고 게임에 지면은 슬픈 표정을 짓기도 하는 것처럼 약간 감정 표현이 가능한 로봇인데요. 게임을 그만하고 가려고 하면은 잘 가. 근데 다음 주에 뭐 해? 나 다시 만나러 올래? 이렇게 감정 표현을 굉장히 잘하는 귀여운 로봇이었습니다. 이 로봇을 보고서 제가 인간형 로봇은 인간한테 그냥 단순한 기계의 의미를 벗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바로 든 로봇이 저의 첫 로봇인 요 로봇이었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귀여운 외모 때문에 보기만 하셔도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여행지로서의 일본을 얘기를 해보자면 일본은 우리가 친숙하기도 하고 잘 알기도 하기 때문에 첫 여행이나 가족 여행으로 많이 가는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가까운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 표지판, 뭐 오사카나 도쿄도 한국어 표지판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 도시 같은 경우에는 출입국 관리소에 한국어 가능한 직원들이 많이 있는 곳도 일본입니다. 그렇지만 출입국 관리소는 매의 눈으로 항상 우리나라 여행객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물론 그렇게 하고 있겠죠. 여행으로 몇 번 다녀오신 분들은 못 느끼셨을 수도 있지만, 혼자 여행하신 남자분이라든지 아니면 회사 끝나고 급하게 양복을 입고 여행을 가신 분들이라든지 저처럼 비행기에 늦어가지고 생얼로 여행을 하신 분들은 정말 자주 가방을 열어서 짐을 확인하는 것이 일본입니다. 그래서 혼자 여행을 하다 보면은 어, 가방을 열라고 하는 요구가 생각보다 많은 곳이 일본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일본의 출입국 관리 카드인데요. 제가 여러 번 일본을 다니는 동안 여러 양식이 조금씩 비슷하지만 생각보다 자주 바뀝니다. 요즘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머무는 호텔이나 숙소에
정확한 주소와 번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해야 된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정확한 전화번호와 정확한 주소를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 심한 나라의 경우는 그 전화번호가 전산에서 확인이 되지 않으면 전화를 해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어 그 출입국 관리소를 통과를 빠르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정확한 주소와 전화번호를 메모해 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 제가 일본 이야기를 가져온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저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인데요. 제가 일본 유학을 갔다 오거나 일본에 살아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어 일본에 대해서 다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서 먹었던 맛있었던 어 메카부, 메카부라고 하는 이 해초 음식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실 분을 찾고 있어서 이 일본 이야기를 준비를 했는데요. 마침 제 블로그에서 좋은 댓글이 달려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중에 끝에 가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행지로서의 일본은 관광 프로그램이나 패스를 잘 활용하시면 그럼 여행 코스 짜기도 쉽고 여행비도 굉장히 절감되는 그런 좋은 곳이고, 지역별로 그 여행 프로그램을 활성화 많이 해 놨기 때문에 기념품도 다르고 음식도 다르고 지역별 그 여행 코스도 다 달라서 여행하기에 재밌는 곳입니다. 첫 여행으로 가기도 여행의 난이도도 어렵지 않고, 료칸 여행이라든지 어 휴양지, 뭐 자전거 테마 여행이라든지 아니면 디즈니나 유니버셜 스튜디오를 방문하는 등의 테마 여행을 가시는 것도 가능한 것이 일본입니다. 단 가족 여행 중에서 부모님이랑 가는, 나이 드신 부모님이랑 가는 것은 좀 추천하진 않은데요. 일본을 잘 아시는 분이 아니시라면 사실 료칸이라고 하더라도 여행 그 계획을 잘못 짜면 이동 거리가 길어져서 좀 너무 피곤할 수 있는 곳이 일본입니다. 일본에서 "렌트했으니까 괜찮아. 택시 타니까 괜찮아." 할 수도 있는데 그렇더라도 차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시고 코스를 잘 짜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래서 도시 여행을 해서 뭐 교토라든지 도쿄라든지 오사카를 여행한다고 하면 이때는 또 걷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 일본이기 때문에 나이 드신 부모님과 여행하시는 것은 약간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당연히 일본을 잘 아시는 분이시면 부모님이랑 가셔도 되겠죠. 어 제가 지금 가져온 사진은 한신 패스하고 간사이 패스입니다. 간사이 패스는 교통카드고 한신 패스는 여행 패스인데, 가려고 하는 거의 모든 여행지에 모든 다양한 패스가 있으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여행지에 어떤 패스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가면 여행 코스도 쉽게 짤 수 있고 어 여행비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일본은 혼자 여행자가 여행하기에 굉장히 좋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제가 여행한 여행지 중에서 혼자서 가장 바빴던 나라가 일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도 혼자서 가지 못한 곳이 있는데요. 바로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디즈니랜드입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랑 디즈니랜드를 혼자 가면은 너무 슬플 것 같아 가지고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여행할 때 굉장히 좋은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진짜 존경스러울 정도로 깨끗하게 사용하는 화장실 문화인데요. 일본 사람들은 손을 씻고 세면대에 물이 튀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화장실을 굉장히 깔끔하게 쓰고, 중국인들이 많이 있는 관광지에 가면 약간 중국인들 때문에 걱정이 된다 싶었는데도 중국인들까지 움츠러들게 만드는, 그렇게 깔끔하게 쓰는 화장실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일본 여행하는 내내 너무 편리하고 쾌적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 여행을 하다가 만난 중국인 친구가 저한테 해준 이야기가 있는데, 한국에 놀러 갔는데 한국 사람들 다 재밌고 여행지로도 다 좋은데 너무 친절해서 불편하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너무 예의를 차리는 것 같아서 불편하다고 한 얘기가 있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과 똑같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비해서 저는 실제로 다녀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친절한가?' 싶은 생각은 듭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은 깍듯하기는 하지만 친절하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행자가 사실 연고도 아무도 없는 도시에 가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사실 공공장소가 가장 크죠. 관찰을 통해서 어 정보를 얻게 되는 건데요. 저는 일본에 대해서 '아 일본이 우리보다 빨리 발전한 대신에 도시가 좀 늙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 물론 막 도쿄나 오사카의 도심 지역은 막 세련되고 멋있고 하지만 외곽 지역은 인도도 좁고 도로도 좁고 어 그렇게 약간 도시가 늙어가는 느낌이 들고, 외곽 지역에 있는 지하철역이나 이런 데는 인제 예전에 지어진 데서 이렇게 리뉴얼하는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플랫폼도 좁고 사람은 많고 약간 그런 늙은 느낌이 좀 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이제 지하철 요금이라든지 교통비가 비싼 건 누구나 다 아실 텐데요. 이런 이유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어 공공기업이 아니고서 민영화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지하철 노선이 거의 다 민간 회사로 졌는데, 요금이 비싼 거는 둘째치고 환승이 되다가 안 되다가 막 이렇습니다. 어 쉽게 얘기를 드리면, 지하철에서 어디 뭐 다른 역으로 환승할 게 아니고 그냥 어 이렇게 일자로 쭉 되어 있는 노선인데, 중간에 딱 내려 가지고 티켓을 새로 사고 다시 티켓을 끊고 들어가야 되는 그런 역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갈아타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갈아타는 거죠. 이제 기차는 갈아타긴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일자로 된 한 라인처럼 보였는데 막상 가면은 그 지하철 회사가 다르기 때문에 괜히 내려서 다시 티켓을 끊고 다른 기차로 갈아타야 되는 그런 식의 환승이 있고, 그리고 어떤 회사끼리는 환승이 제휴가 돼서 환승이 됐다가 어떤 회사끼리는 안 됐다가 막 이래서 여행객들은 정말 알아차리기 굉장히 어려운, 그리고 환승하는 입구를 찾기도 어려운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나 고속도로도 그 민영화로 때문에 어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요. 우리도 매의 눈으로 우리의 그 제도를 우리한테 유리하게 잘 지켜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이 예의 바르기로 되게 유명하는데, 어 제가 보기에 에티켓은 잘 지키고 예의 바르려고 노력하지만 양보는 선택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거를 지하철에서 느꼈는데요. 지하철이 일본 특히나 도쿄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엄청 많고 출퇴근 시간에는 진짜 뭐 모든 역이 신도림역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앞에 온 열차를 못 타고 보내고 다음 차를 타는 일이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막상 지하철을 타 보면 안쪽에 들어가 보면 사람들이 이렇게 좀 안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바짝바짝 붙어 주거나 그러지 않고 안에는 공간이 넉넉합니다. 근데 비켜 주지 않아요. 그리고 지하철에 출퇴근 시간이 아니고서 그냥 보통 시간에는 뭐 "6 인용 좌석이다." 하면 한 대충 5명 정도 앉아 있습니다. 우리는 1 명이 더 앞에 와서 선다든가 이러면은 다시 6 명이 앉을 수 있게 좀 이렇게 붙어 주거나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데, 일본 사람들은 그런 불편한 느낌이 전혀 없이 그냥 5 명이 앉아서 그냥 쭉 가는 거를 볼 때 예의는 지키지만 양보는 선택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지하철에서 안쪽으로 당겨 주지 않는 거는 정말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대표적인 사례가 또 앰뷸런스를 잘 안 비켜 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제가 직접 확인한 건 아니지만 그 앰뷸런스를 안 비켜 주는 유튜브 영상이 화제가 돼서 우리나라에 기사로 난 적도 있으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잘 안 비켜 줬는데 요즘에는 정말 잘 홍해가 갈라지듯이 잘 비켜 주잖아요. 근데 일본도 아직은 잘 안 비켜 주는 문화가 아닐까?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에 일본 시민들이 어 양 어 에티켓은 지키지만 양보는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제도로 잘 보완한 것이 일본입니다. 제가 이거는 직접 다니면서 여러 차례 봤는데요. 장애인분이 지하철에 타면 역무원이 직접 나와서 휠체어를 밀고 그 지하철 칸에 태워 주고, 그리고 역무원분이 인제 플랫폼에 나와 가지고 이렇게 어떤 물건을 들고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다가 보면은 그 장애인분을 지하철에서 내려주기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미리 역에서 기다리는 모습을 여러 차례 본 것을 보면, 제가 일본에 있는 기간이 그렇게 길지도 않았는데 많이 볼 수 있었던 것을 보면 제도로 장애인 이동권을 굉장히 잘 보호해 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여성 전용 칸을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공공장소나 마트에 가면 아이와 엄마를 위한 편의시설이 우리나라의 거의 2배, 3배 정도 될 정도로 최대한 많이 준비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말한 지하철이나 교통비가 비싼 것을 여행 패스나 지하철 정액권으로 보완해서 잘 균형을 맞춰 가고 있는 것은 정말 배워야 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여행자가 가장 체감하기 쉬운 것이 바로 물가인데요. 우리나라 물가가 요즘에는 어디 나가도 부끄럽지 않은 물가가 돼서 어느 나라에 가도 저는 걱정 없이 쇼핑을 하러 갑니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비싼 나라가 잘 없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우리보다 항상 물가가 비싸다는 약간 그런 기분이 드는 나라였는데, 사실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저는 더 최저 물가는 더 저렴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민 식당의 규동 같은 거, 덮밥 같은 거는 어 뭐 3,000원부터 시작하는 것도 있고 뭐 5,000원, 뭐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렴하고, 도시락이라든가 백엔샵, 백엔 편의점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저렴하고, 공산품 물가도 비교적 우리나라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최저 물가로 산다면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저렴한 곳이 일본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채소, 과일, 고기, 생선 이런 것이 물가가 너무 비쌉니다. 거의 뭐 어떤 심한 거는 10 배에서부터 어 뭐 2-3 배는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본이 바다가 많은 나라라서 생선이나 회가 쌀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가 보시면 놀라시게 될 건데 최소 2-3배 이상 비쌉니다. 그래서 자연식품은 일본 서민이 이제는 마음껏 먹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는데요. 저는 그냥 제가 관찰하기를, 일본은 진짜 재래시장이 정말 많이 사라졌거든요. 이 없어진 재래시장 때문에 공급자가 대기업으로 단일화되면서 어 이런 자연식품, 농가에서 생산하는 식품들의 물가가 너무 비싸진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해 봤습니다. 일본을 잘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알려주시면 좋겠네요. 백화점이랑 명품, 그다음에 스타벅스 같은 거는 오히려 우리나라보다 저렴하고, 또 일본이 세일을 어마무시하게 하기 때문에 그런 데 가면은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어서 쇼핑하러 많이 가시기도 합니다. 제가 관찰한 일본의 물가에 대한 느낌은 마른 수건을 쥐어짠다는 느낌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사실 서민이 살기에 만만한 나라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행자로서 일본 문화를 보면서 충격적이었던 것들이 뭐가 있었냐면, 일본 사람들이 밥을 많이 먹습니다. 일본은 소식과 장수의 나라로 유명한데 어 생각보다 밥을 많이 먹는 게, 음식 문화가 대부분 한 그릇 문화이다 보니까 어 이게 밥이 되게 레귤러 사이즈, 그다음에 레귤러보다 약간 작은 미니 사이즈, 그리고 뭐 우리나라로 치면 곱빼기 뭐 이런 식으로 단계가 우리나라보다 굉장히 세분화돼서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더블에 뭐 따따블 트리 뭐 이렇게 한 3-4 단계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거의 우리나라 그 우동 국물, 우동 먹는 그런 국에 밥을 먹는 그런 규동? 그 밥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우리 뭐 밥 공기 한 3 그릇 정도 돼 보이는 그런 어
밥을 먹고 반찬이 이제 거의 단무지나 김치 정도밖에 없다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인심이 야박합니다. 유료인 것도 있고 유료는 아니더라도 정말 잘게 썰어 가지고 한 3-4점 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그냥 끼니를 진짜 그 덮밥으로만 다 만약에 먹거나 거의 덮밥 종류가 많죠. 카레라든지 어 규동도 덮밥이고 카레 또 뭐 있더라? 뭐 텐동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라면 다 한 그릇 음식이 많기 때문에 밥량이 많습니다. 그래서 밥을 사람들이 많이 먹어 가지고 충격적이었고 단무지나 김치를 기본으로 주는 양이 너무 적고 그나마도 유료가 많아서 그게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은 그런 식당에 갈 때 된장국이 있나 없나, 김치가 있나 없나 이런 것도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인제 드라마 파친코를 통해서 많이 알게 되셨을 텐데 일본은 어느 동네에 가나 다 파친코가 지하철역 주변이나 뭐 대형 상가 주변에 엄청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이게 도박이라는 인식이 강해 가지고 뭐 강원랜드 이런 데를 연상하게 되는데 거의 모든 동네에 있는 것 같고 어 '아 이 일본은 사람들은 놀 게 없나?' 이런 기분이 드는 게 바로 빠찡코였고 어 약간 성추행, 성희롱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생각보다 많은 곳이 일본이었습니다. 저는 이슬람 국가 이렇게 어 가슴이나 엉덩이를 이렇게 만지고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 나라를 많이 다녔는데 그럴 때는 '아 쟤 꼭 잡아 가지고 경찰에 신고해야지. 혼내줘야지.' 이렇게 화가 나는 거였다면 일본 사람들이 좀 소름 끼치는 느낌이 있었다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게 멀쩡한 사람이 갑자기 귀에다 지나가면서 이렇게 바람을 불고 간다든가 아니면은 되게 각 지나가는 순간에 막 속삭이듯이 뭔가 기분 나쁜 말을 한다든가 그런 경험을 하고 나니까 어 되게 기분이 되게 다른 이런 나쁜 놈들을 만났을 때랑은 사뭇 다르게 약간 소름이 끼쳤는데 어 20대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일을 겪는 빈도가 훨씬 높다고 하고 숙소까지 따라오는 경우도 간혹 있다고 하니까 음 약간 요런 걸로 충격받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의를 차리는 문화도 충격적이었는데요. 일단 일본에서는 남의 집에 초대받아서 가면 현관에 들어갈 때부터 신발을 나갈 때 신기 편하도록 얌전히 돌려서 정리해 놓고 가는 것이 예의라고 합니다. 눈치 없는 행동을 많이 했겠죠 제가. 그리고 남의 집에 친구 집에 만약에 초대받아서 가더라도 그리고 화장실이 여기인지 당연히 위치를 알더라도 "나 화장실 갔다 올게. 기다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어 "저기 화장실 좀 잠깐 써도 될까?" 이렇게 주인한테 허락을 구해야 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친구 집에 갔다고 어 친구가 바쁘다고 살짝 화장실 갔다 오거나 그렇 게 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는 것을 알고서 어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의 경우에는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일본은 예의를 많이 차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나라에도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있잖아요. 뭐 명동이라든가 제주도도 옛날에 어 중국인이나 일본인이 많이 오는 곳이 있었는데 저는 교토에 갔을 때 유독 한국인 금지 그 편말이라든지 쪽지를 바깥에 붙여 놓은 곳을 몇 군데 만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도시에서도 한두 군데 더 만났는데요. 막 그런 걸 막 10 곳, 20곳 본 것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하 대놓고 일본인 금지를 하는 식당이나 그런 곳이 있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기분도 나쁘고 씁쓸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일본에서 한 달 살기 할 때 있었던 일을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이 주거 환경도 생각보다 열악하고 좋지 않습니다. 좁고 일단 좁습니다. 그리고 덥고 춥고 습하고
바퀴벌레가 좀 많은데요. 일본의 구옥 같은 경우 나무로 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바퀴벌레가 정말 많아서 여자분들은 힘든 곳이 일본입니다. 어, 이제 워킹 홀리데이나 유학을 가시면 회사에서 운영하는 쉐어하우스를 숙소로 잡으시고 생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기에는 너무 많은 규칙과 그리고 법률과 규칙 사이를 아슬아슬하게 오가는 그런 조항들이 너무 많은 것에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제가 일본에서 묵었던 쉐어하우스 계약서 사진인데요. 아예 한국인들이 많은지 한국어로 된 계약서를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집에 와서 체크를 해보니까 총, 그 계약서 분량이 한 6에서 10페이지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조금 정확하진 않지만 분량이 굉장히 많았고 마치 은행 계약서처럼 이렇게 형광펜을 칠해서 모든 사항에 다 동의를 해야 되는데요. 이 내용들이 인권을 좀 넘어서는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숙소는 이렇게 쉐어하우스니까 내 화장실은 없고 내 주방도 없고 해서 모두 공유하는 데인데요. 숙소는 이렇게 신축이고 깔끔하고 좁긴 하지만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동의서만 사인받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일본에서만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기기로 동영상 교육을 먼저 받고 그리고 현장에서 이런 지퍼백이랑 네임택 2개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네임택에 이름을 써서 냉장고에 음식을 보관하라고 하는데요. 이 네임택의 이름을 그 자리에서 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는 당연히 권유라고 생각하고 나 집에 가서 예쁘게 쓰고 싶어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는데 되게 정색을 하면서 이 자리에서 꼭 쓰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순간 약간 제가 감옥을 가는 건가? 이렇게 기분이 좋진 않았지만 썼습니다. 그리고 이 지퍼백은 한 달 사용 뒤에 돌려줘야 되는 지퍼백이고요. 어, 이런 그 지퍼백의 반환에 대한 조건이라든지, 그다음에 샤워실을 사용하는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스태프들이 자기 여자 방에 들어오는 것 같은 무수한 불평등한 조약 그 조건에 모두 동의 체크를 해야지 쉐어하우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약 사용 규칙에 이렇게 안내문이 아니고 계약서에 동의 사항에 만든 것은 그게 바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거를 사회 초년생 20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법적인 계약서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한 압박감을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진짜 단돈 10만 원, 20만 원 때문에 이런 불공정을 알면서도 참고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일본 사회도 청년들한테 정말 너무나 많은 압박을 주는 사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숙소는 결국에는 인권 문제를 들어서 어, 환불을 받았습니다. 저는 여행객이었고 사실 이 숙소에 굳이 묵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중에서 이런 인권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억지로 환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메이지 신궁에 다녀온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메이지 신궁은 우리가 아는 메이지 유신, 일본의 메이지 유신 시대의 메이지 왕 부부를 봉안한 곳입니다. 메이지 왕은 일왕은 한일합병을 한 왕이고 그 한일합병의 그 날을 경술국치라고 하는 왕이기 때문에 메이지 신궁 자체를 방문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가서 직접 보고
어 어떤 상황인지 가슴으로 느끼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서 보시되 거기서 뭐 돈을 내거나 소원을 빌거나 쪽지를 적거나 하는 행동을 안 하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는 메이지 신궁에 들어가는 메이지 신사죠. 들어가는 어 입구고요. 오래된 곳이니만큼은 산책로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사실 메이지 신사는 뭐 별게 없는데요. 이쪽에 이렇게 도리를 지나서 들어가게 됩니다. 이곳은 일본 전통 혼례를 볼 수 있는 곳으로 유명한데요. 일본의 전통 혼례를 저도 운 좋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 이런 말을 하면 좀 조심스러울 수도 있는데 이 장면이 너무나도 화투 안의 모습과 비슷하게 보여 가지고 약간 어 집중을 할 수가 없고 딴 생각이 자꾸 들었습니다. 어떤 어떤 장면이신 인지 한국 사람이면 누구나 보면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장으로 넘겨야 돼.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메이지 일왕이 봉안된 본관인데요. 이 본관에 가면 어 바닥에 걸터 앉든 뭐 기대서 앉든 쪼그려 앉든 절대 못 앉게 합니다. 제가 다리가 좋지 않아서 어딜 가든 그곳이 흙바닥이라고 할지라도 저는 무조건 앉아야 됩니다. 일정 시간 이상 서 있으면은 저는 걷기가 굉장히 힘들어 가지고 어 계속 쪼그려 앉거나 바닥에 앉거나 이런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는 가드 같은 분이 나오셔 가지고 절대 못 앉게 합니다. 근데 사실 저희 나라 우리나라의 종묘 같은 데 아니면 경복궁 같은 데 가도 어디 대웅전 앞에 갔다고 해서 어 앉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 저는 약간 부럽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그냥 어느 날부터 이렇게 딱 정해서 여기 이 건물 안에 이 마당 안에서는 절대 앉지 못한다. 요렇게 경의를 표하라. 요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이런 거는 일본이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메이지 신궁의 이 메인 요기에 가면은 이렇게 다른 신사와 똑같이 이렇게 소원을 쓰는 이런 팻말을 비치해 두었고 이렇게 사람들이 소원을 써서 걸어 놨습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기분 나쁜 일이 있었던 게 여기 이제 소원 쓰는 이 팻말을 작성하는 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떻게 해서 돈을 내고 뭐 이런 거를 절차를 설명해 놓은 그 표지판이 항상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는 한국어 표지판이 하나도 없다가 어 이 소원 쓰는 팻말 앞에서만 되게 자세하게 절차를 한국어로 친절하게 설명해 두었습니다. 저는 이것만 보고도 기분이 굉장히 나빴는데요. 일본에 가시면 절대 이런 데 이런 신사에 방문하셔 가지고 소원을 쓰시거나 하시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서 조심해야 되는 5대 신사를 준비해 왔습니다. 저는 이 신사들을 어 한 번쯤은 가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안 보고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판단할 수는 없기 때문에 직접 가서 보고 경험하되 조심한 행동을 조심해야 되는 곳이 바로 그중에서도 특별한 요 5 곳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곳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메모하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도쿄의 메이지 신궁 아까 보여드린 메이지 왕 부부가 봉안된 곳입니다. 후쿠오카의 구시다 신사도 많이 가시는데요. 여기가 한국 사람들이 정말 많이 모르고 가시는 대표적인 신사 중에 하나입니다. 명성황후를 시해한 칼이 놓여 있고요. 잘 아시듯이 거기에는 여우를 어, 죽였다 이런 문구가 써 있다고 하죠. 그리고 도쿄의 전범 신사로 가장 대표적인 야스쿠니 신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로시마에 고쿄쿠 신사가 있는데 여기는 전범과 원폭 피해자를 같이 봉환한 곳이어서 어 방문하지 방 조심해야 되는 신사입니다. 어 이 고쿄쿠 신사의 경우에는 마치 체인점처럼
이런 같은 이름의 신사가 전국적으로 원폭 피해자들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이런 이름의 신사를 방문하실 때는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토의 도요쿠니 신사, 교토의 이 도요쿠니 신사도 생각보다 많이 가시는데요.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봉안돼 있고, 이때 우리나라 사람들의 귀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도요쿠니 신사입니다. 이렇게 5군데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저는 무조건 안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가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절대 돈을 쓰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할 때 보여드렸던 이 메카부, 이 메카부라는 음식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메카부는 제가 호텔에서 나또랑 같이 호텔 조식에서 나왔던 음식인데요. 그 전까지는 잘 몰라서 일본에 있으면서도 못 먹었습니다. 나또가 이렇게 콩 하나만 들어도 실이 이렇게 막 생기면서 되게 약간 콧물같이 이렇게 부드럽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고, 일본 나또는 이렇게 용기에 담아서 그다음에 뭐 참기름, 겨자, 그다음에 설탕 이렇게 해서 버무려 가지고 약간 쌉쌀하고 달고 이렇게 먹는 게 나또라면, 이것은 나또의 해물 버전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것은 미역의 귀라고 하는데요. 미역귀는 한국에서도 뭐 다들 드셔보셨는데, 거기서 더 이렇게 나또처럼 이렇게 끈끈하게 만들어서 얘도 이렇게 딱 집어 올리면은 코같이 이렇게 실이 계속 나오고, 그리고 나또처럼 똑같이 설탕, 참기름, 겨자를 이렇게 섞어서 먹는 냄새 안 나는 나또 버전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저는 왜 냄새 나는 나또는 그렇게 많이 들어왔는데 더 다이어트 잘 될 것 같은 이 메카부는 왜 잘 안 들어왔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애타게 찾았었는데, 이번 기회로 이 음식에 대해서 알게 됐습니다. 한국에서 파는 곳이 있나 찾아봤는데 판매는 하는데 몇 군데 되지 않더라고요. 기회가 되시면 이렇게 해초로 된 나또도 한번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나또보다 냄새가 안 나서 더 맛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여행자로 본 일본 문화, 우리가 잘 몰랐던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틀린 이야기가 있을까봐 조마조마하기도 한데, 또 일본에 대해서 저처럼 짧게 여행으로만 다녀보신 분들도 일본에 이런 면이 있었구나 하고 아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화장실로 알아보는 문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행하면서 만났던 최고의 화장실 이야기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역시 이 프렌드에서 수요일 2시에 저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수요일 2시를 놓치면 제가 유튜브와 블로그에 영상을 녹화해서 업로드하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저를 만나러 많이 와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